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이혼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는 꽤 됐어요. 대략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가끔 잠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며 쉬는데 우연히 썰TV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잠자면서 들을 겸 라디오처럼 틀어놓았는데 듣다 보니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더군요. 저와 비슷하게 막장시댁을 경험한 사연도 있었고요. 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일으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한때 일이 잘못돼서 크게 말아먹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시모는 능력 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며 호된 시집살이와 함께 저를 내쫓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는 제게 모질게도 굴었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3년 후 기적적으로 시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은행에서요. 3년 동안 저는 이를 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차없이 버렸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줬죠. 그때 저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던 시모의 표정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곱씹어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만 나오네요. 그럼 그 순간의 통쾌함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낳아준 부모가 보육원에 버리고 간 것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을 동안 저는 혼자서 자라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참 서럽고 슬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보육원에 있을 때는 풍족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지낼만 했습니다.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였어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 보육원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늘 여럿이서 함께 지냈는데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삭막한 사회에서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낯섦. 마치 또 한 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원에서의 생활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그나마 그것도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보육원에서 준 돈으로 겨우 저 하나 지낼 곳을 구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문 앞에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적혀 있던데 혹시 구하셨나요? 아니, 아직 구한 건 아닌데 아가씨 가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힘쓰는 일도 많고 새벽 시간에 혼자 하는 거라 위험하거든.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저 힘도 잘 쓰고 새벽에 하는 일 많이 해봐서 무섭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자신 있어요. 혼자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가릴 처지가 못했습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했는지 몰라요.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악물고 버텼던 이유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직 저밖에 없었어요. 가난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돈이나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해봤는데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겠더라고요. 천만다행인 게 나름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아이들에게 밀리는 건 당연했지만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해도 나쁜 성적은 아니었어요. 만일 제대로 학원 다니고 과외까지 받았다면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 정도였죠. 누군가 조금만 뒷바라지 해주면 분명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오로지 저 혼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악은 교과서 위주의 공부뿐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그래도 운 좋게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입학은 했는데 등록금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장학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업 듣고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정말 정신없는 삶이었어요. 여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 잠이 부족하고 잘 못 먹어서 빼빼 말랐어도 저는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4년을 죽을 듯 바득바득 버티다가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없던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지영아, 이게 뭐야? 내 거 사면서 네 것도 같이 샀어. 신발이네?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 그냥 신어. 너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단벌 신사래. 신발 밑창 다 달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신어. 세일할 때 산 거라 그렇게 안 비싸. 회사에 취직한 뒤로는 확실히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나을 뿐이지 확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가난했고 돈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았죠. 언니는 회사에서 만난 제 사수였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인 저를 언니가 잘 챙겨줬습니다. 제게 일을 가르치며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언니랑은 처음부터 성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게 됐고 나중에는 편하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어요. 언니는 고단한 제 삶에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제 친언니같이 잘 챙겨줬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매 순간 위로받는 기분이었고요. 저는 그런 언니를 잘 따랐고 많이 의지했습니다. 언니도 그런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했어요. 신기하게도 언니와 저는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들었어요. 저처럼 보육원에 버려진 건 아니지만 할머니에게 버려진 거니 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대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서 그런가 외로움도 잘 탔고요. 우리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으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회사를 다닌 지 언 5년째 되던 날, 언니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회사를 관두겠다고 했어요. 나 더 이상은 못 다녀. 이놈의 회사 당장 그만둘 거야. 그 인간 단 하루도 보고 싶지 않아. 제가 언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언니는 정말 일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니한테 배우면서 멋있다고 느낀 적도 많고 나도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언니가 돌연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니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없는 회사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도 되도록이면 다니고 싶었지만 변태짓을 일삼는 상사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사표를 던졌어요. 이 부장이라고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혼인 젊은 여직원들에게만 쓸데없는 스킨십을 일삼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말을 던지곤 했어요. 이 부장한테 성희롱 안 당한 여직원이 없을 정도였죠. 결혼 안 한 젊은 여직원이라고 하면 아주 사족을 못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니를 제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 일 잘하지, 성격 좋지, 거기다 외모 또한 예쁘장했기 때문에 이 부장 눈에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비슷하게 성희롱을 일삼긴 했지만 특히 언니한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성희롱도 참기 힘들지만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언니의 아이디어를 본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로채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살았는데 언니는 계속 이런 취급받으며 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당당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뭐가 무섭겠냐면서 여직원들 대표로 총대를 메고 이 부장을 사내 성희롱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그 일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위쪽에서는 회사 이미지 떨어지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언니에게 조용히 덮고 나가라며 협박까지 했어요. 이 부장이 대충 위에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왜 남자들끼리는 술잔 부딪히면서 서로 돕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굽히지 않고 계속 나아가자 급기야는 이 바닥 좁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어려울 거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걱정돼서 언니한테 그쯤이면 됐다. 이 부장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다. 전과 달리 조심할 거라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직해서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언니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상관없다면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굴렀고요. 언니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부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 부장한테 많이 시달렸거든요. 고발하면서 증거까지 단단히 준비해서 그런지 이 부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는 큰 합의금을 제시하며 제발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했고요. 언니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이 부장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합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회사를 나왔어요. 언니의 명백한 승리였지만 저는 걱정되기만 했어요. 이 부장 그 인간이 언니를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직하지 못하게 손 써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거냐며 물었더니 언니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이 부장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만의 사무실을 하나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니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긴 아무런 생각 없이 대뜸 회사를 관두진 않았겠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회사를 차리는 건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언니는 작게 사무실을 차려서 본인이 원하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 상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언니와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 자리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괜히 저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정식으로 스카우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지금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몇 년 안에 열심히 키워서 꼭 저랑 같이 일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3년 후 언니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니의 스카우트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고 함께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간 제가 모은 돈과 퇴직금을 전부 언니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언니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언니 회사를 함께 키워나가고 싶은 꿈을 키웠거든요. 언니가 시작한 돈보다는 부족하지만 제 전 재산을 언니 회사에 맡겼습니다. 언니는 꼭 몇 배로 대가품해주겠다고 제게 약속했고 저를 공동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이게 성장이고 행복이다 생각하며 힘들 줄 모르고 일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우리는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직 부족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니와 저는 이만큼 이루어낸 것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그간의 고생을 보답받는 것 같아서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언니를 만나고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났죠.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인과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하자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없어서 남편 집에 허락받으러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버선발로 나와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는 길 힘들지 않았으려나 모르겠네.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와요. 아주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어. 사실 제가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꽤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고아 출신인 게 뭐 어떠냐면서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되려 혼자서 이렇게 잘 큰 게 얼마나 기특하냐면서 제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반대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시모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줬고 크게 축하해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 무리 없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서 엄마의 사랑이 뭔지 모를 텐데 앞으로 본인이 시어머니이자 엄마가 되어준다고 말이죠. 엄마요? 그래,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원래 시어머니가 또 다른 엄마 아니겠니? 부모 사랑 못 받고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겠어. 이제라도 엄마 사랑이 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엄마처럼 생각해. 알겠지? 시모의 말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서 해준 말에 따스한 마음을 느꼈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알지 못하는 세계와 같은 거였습니다.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몰랐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거든요. 뭘 알아야 원하고 갈망할 테니까요. 엄마 사랑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는 했어도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 엄마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정말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남편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저도 참 잘 챙겨줬어요. 그걸 보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란 건가,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모에게 참 감사하더군요. 엄마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란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시모가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잘해드리려 노력했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언니랑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으니 남편보다 벌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시모의 용돈을 챙긴다든지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돈으로 많은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는 능력 좋은 며느리 얻어서 횡재한다며 좋아했고요. 옆집 아줌마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나더러 며느리 하나 잘 뒀대. 하긴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구하겠어. 내 주변에 새아가만큼 능력 있는 며느리가 없어. 회사 대표가 어디 쉽겠어? 내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지. 능력 좋지, 돈도 잘 벌지. 다른 집 며느리들이 주는 용돈과는 비교할 게 못돼. 우리 아들하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시몬은 능력 있는 며느리를 둬서 복받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할 남편을 자랑스러워했고요. 항상 남편에게 새아기 거슬리는 행동 하지 마라, 새아기 말 잘 들어라 등등 저를 위한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모 또한 시어머니로서 시집살이 시키는 일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실 만도 한데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돈으로 다 보상해줬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런 삶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남편과 시몬은 만족스러워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저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돈이면 모든 것이 허용되던 사람들, 저를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이 없던 저는 저를 돈으로 생각해도 마냥 좋았어요. 처음으로 내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뜨고도 뭐가 맞고 틀린지 분간하지 못했던 거요. 이런 가족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라도 남편과 엄마가 되어준다는 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돈으로라도 그들을 제 곁에 묶어두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급한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이 대표님이랑 연락이 안 돼요.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보통 도착했다는 연락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도착했다, 출발했다, 뭐 이런 연락이 한 통 없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괜찮을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언니는 계약 문제로 해외 출장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국내 위주로 업무를 보고 언니는 해외 위주로 업무를 보곤 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할 줄 아는 능력이 많아서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원이 언니와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늘 해오던 일이고 언니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직원의 말처럼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무려 3일을 말이죠. 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귀국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슬슬 초조해졌어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답답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참다 언니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라 사고가 아닌 잠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언니가 회사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걸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해외 계약 문제로 투자할 부분이 있었고 출장 가면서 회사 돈을 제법 많이 가지고 출국했습니다. 계약 성사시키면 몇 달 뒤 채워질 돈이었고요. 저는 계약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간 거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튄 걸지도 모른다면서 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군요. 저는 그럴 리 없다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 경찰은 우선 조사해보겠지만 해외에서 마음먹고 잠적한 사람을 찾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면서 제발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확답할 수 없지만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심지어 시모와 남편마저도 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회사 돈 들고 튄 거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어가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언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도무지 믿질 않았습니다. 저더러 언니한테 제대로 이용당한 거라고 했어요. 제 돈과 그동안 불린 회사 돈을 가지고 튀기 위해 몇 년간 저를 속인 거라고 말이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타날 사람이면 진작 나타났을 거라고 했고, 이 정도로 아무 연락이 없는 건 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호구 취급했죠. 회사의 돈 절반 이상을 언니가 가지고 간 바람에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아니라며 언니를 믿고 기다려도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런가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이러다 다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는 거 아니냐면서 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어떻게든 버텨보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나가는 돈을 틀어막기란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회사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충격을 받기보다 몇 년 동안 언니와 일으켰던 회사를 닫아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됐고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걱정하며 기다리기만 했죠. 시모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못살게 굴었고요. 너 아주 팔자 좋다. 내 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있는 대로 고생하는데 너는 집에서 팔자 좋게 그 계집애 걱정이나 하고 있니? 내가 이 꼴 보자고 귀한 내 새끼 너한테 준 줄 알아? 아유, 내 팔자야. 그럼 그렇지. 돈 많은 며느리 하나 물었다 했다. 이렇게 말아먹고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 줄 누가 알았겠어.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해. 내 앞에서 네 변상 치우란 말이야. 회사 문을 닫자마자 시모는 감춰뒀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세상 다정스럽고 인자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는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는 시어머니이자 엄마가 되어준다며 제 손 꼭 붙잡고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돈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전부터 저보다 제 돈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확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해온 것들이 있고 산 정이 있는데 걱정은커녕 짐짝 취급을 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허망함이 컸던 것 같아요.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그런 식으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대표 자리에 있을 때만 해도 저를 많이 위해주던 사람들이 싸늘하게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가정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간의 내 노력이 다 헛수고였구나. 정말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구나. 실망스러웠고 허탈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시모는 바보같이 그 언니라는 사람만 믿고 그동안 모아온 돈이며 퇴직금이며 전 재산을 다 회사에 집어넣었냐면서 제대로 호구 잡혔다며 저를 무시했어요. 본인 아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하라며 등 떠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정부 하녀 취급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저를 며느리가 아닌 집안 가정부로 소개하더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야? 설마 네 며느리니? 그 회사 대표라는? 어머, 얘는 우리 새아가가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집에서 이러고 있겠어. 알다시피 회사 대표잖아. 나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빠. 그래? 난 또 며느리인 줄 알았네. 며느리 돈 잘 번다고 하도 자랑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희들 며느리처럼 한가하면 모르지만 우리 며느리는 바쁘신 몸이라 나중에 기회되면 보여줄게.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며느리가 나 힘들까봐 고용해준 가정부야.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뭐예요? 얼른 가서 과일 안 내오고?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인들에게 저를 가정부라고 소개하며 무시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알차게도 부려먹었어요. 매일같이 시모 집으로 저를 불러들였고 청소와 식사 준비부터
여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돈도 못 버는데 따로 살아봤자 뭐 좋냐면서 기존 집 처분하고 본인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잔뜩 신나서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갖고 싶었던 차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데 본인 차 바꾸기만 급급하더라고요. 시모는 남은 돈을 모두 가져갔고 앞으로 본인이 돈 관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제게 뭘 믿고 돈을 맡기냐고 말이죠. 남편이랑 시모랑 둘이서 합이 어찌나 좋던지 둘이 저를 하녀 취급하며 매일같이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밥도 못 먹게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입에 밥을 넣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돈 한 푼 안 버는 게 밥은 무슨 밥이야? 아주 우리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대놓고 식충이로 살려고 마음먹었어?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음식이야. 네가 뭔데 내 아들 고생시켜? 너 앞으로 내 앞에서 밥 먹지 마. 정 먹고 싶으면 어디 구걸을 하던 밖에서 돈을 벌어오던 뭐라도 하란 말이야. 식충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 내지 말고. 알겠어? 아유, 아주 저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하도 눈치 주고 괴롭혀서 원래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허망한 마음에 입맛도 없었고요. 날이 갈수록 살은 점점 빠져갔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겨우 한술이라도 뜨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꼴 보기 싫다면서 시몬은 제 손에 있던 밥그릇과 숟가락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애정하던 회사가 망하고 가족이라 믿었던 시모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더군요. 저 스스로 저를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크게 상실감을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돼요. 그게 저를 갉아먹는 짓인 걸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상처를 크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나중에는 그 집에서 아예 쫓겨나다시피 내쳐졌어요. 하루는 장을 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 낯선 아줌마가 시모랑 심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기계처럼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시모가 재혼감으로 괜찮은 아가씨들을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갔다 왔다 이거지? 그렇게는 안 돼. 전 남편과 둘 사이에 애는 없어. 그냥 성격 차이로 깔끔하게 이혼한 거야. 요즘 세상에 한 번 이혼한 게 뭐 흠이야?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직업이면 됐지. 아유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인데 우리 아들 재혼감으로 딱이지.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 나는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좋은데 다른 사람은 더 없어?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재혼감을 고르는 시모. 그래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감했습니다. 툭 하면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저 하나 내쫓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매일같이 눈엣 가시로 여겼는데 얼마나 내쫓고 싶었겠어요. 시모는 제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남편과 재혼시킬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더러 좋게 물러나라고 했어요. 너 아까 부엌에서 대충 들었지? 이 사람들 우리 아들하고 재혼 상대로 선볼 사람들이야. 어때? 네가 봐도 하나같이 예쁘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니? 그래서요? 저더러 남편과 이혼하라고요? 그럼 거머리처럼 계속 붙어있게? 넌 정말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고아 출신의 쥐뿔도 없는 널 내가 왜 받아줬는데. 그나마 돈이라도 잘 버니까 받아준 거 아니야? 근데 홀랑 다 말아먹고 빈털털이 된 널 우리가 왜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하니? 됐고 나 긴 말 안 할 테니까 토장 찍고 침 싸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들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 회사 망한 뒤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제가 무슨 고장난 물건이라도 돼요? 저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간 함께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돈 못 벌면 사람도 아니에요? 회사 대표로 있을 동안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언제는 시어머니이자 엄마가 되어주신다면서요. 돈 보고 하는 소리라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못된 분인 줄은 몰랐어요. 못되긴 뭐가 못돼? 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난 그저 돈이 좋을 뿐이야. 그리고 난 너한테 받은 만큼 은혜 갚았어. 그동안 먹이고 재워줬잖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두기 싫으니까. 시모는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며 이혼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지 나이 든 시모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미친 듯이 발악하며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젠가 날 쫓아낼 거라는 걸 짐작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둘한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한 게 얼만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는 없다고 발악했어요. 그동안 바보 같아서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큰 상실감에 스스로를 놓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 없던 나라서 이런 어긋난 가족이라도 쥐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호소했어요. 그러나 남편과 시모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기만 했고 급기야는 가방에 제 옷가지를 우겨넣더니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짐짝버리듯 같이 내쫓았어요. 추운 겨울날 얇은 옷만 입고 쫓겨난 저는 오갈 데 없이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사실 이때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날 찾는 사람 하나 없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와 함께 차렸던 회사가 눈에 보였어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물끄러미 회사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참으로 익숙했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기만 한 음성, 미치도록 듣고 싶었던 소리였어요.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사라졌던 언니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몇 달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서로가 달라져 있었죠. 둘 다 어디 아픈 사람처럼 헬쑥해져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말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뒤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언니가 나를 속이고 버린 걸까? 아니면 잘못돼서 못 오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결코 날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믿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참 좋더군요. 언니는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짐을 챙기더니 본인의 집으로 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눴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니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해외 출장지에서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자칫하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언니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겨우 눈을 떴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대요. 몇 번이고 제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하필 시모가 제 핸드폰을 없애버린 뒤라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핸드폰은 무슨 핸드폰이냐면서 없애버렸거든요.
제 차, 노트북, 핸드폰 등등 다 시모한테 뺏겼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이런 거라도 팔아서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했거든요. 집에서 제 개인 시간 같은 건 없었고 몇 달 동안 그저 남편과 시모의 종으로만 살았어요. 언니는 가까스로 몸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긴 남편과 살던 집 처분하고 시모네로 들어가 살았으니 저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자 싶어서 우리가 일했던 회사 건물로 찾아왔고 그 근처에 전단지라도 부착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언니는 남편과 시모에게 당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면서 난리쳤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열심히 키운 회사도 문 닫게 하고 시모와 남편에게 종 취급받으며 쫓겨나게 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둘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괜찮다며 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회사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미안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언니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해외 출장 갈 때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가지고 간 회사 돈이 남아있다며 이걸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과 달라진 게 많아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라면 겁이나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그러나 제 곁에는 든든한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의 말처럼 우리 둘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힘내보자 마음먹었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박박 모아서 변호사를 붙여줬고 조금이라도 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서 아파트 판돈의 반만 챙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그것도 주기 싫어서 구질구질하게 나왔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본인들도 피곤하니까 오만 욕을 뱉어내며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어요. 언니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비참하게 제 삶을 끝냈을지도 모르니까요. 언니와 저는 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한번 벼랑 끝에 내몰리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온 마음을 다해 회사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3년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죽어라 일했어요. 오로지 회사만 생각하면서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회사를 키웠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한번 희망을 맛보니까 그 다음은 쉽기만 했습니다. 저는 점차 안정감을 찾아나갔고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았어요. 언니와 다시 공동대표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의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은행에 들러 업무를 보던 중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시모였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그나저나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이혼할 때랑 아주 딴판이네. 행색도 화려한 게 이혼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빼앗아간 돈으로 치장한 거야? 꼬락서니 보아하니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네가 언제까지나 대표인 줄 알아? 회사 망하고 우리 아들한테 빼앗은 돈으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치 부리면 써. 오랜만에 본 시모는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조롱하기 바빴어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도 가끔 그 인간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저주하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게 썩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때처럼 비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았고 여유롭게 웃으며 시모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답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아줌마 아들은 재혼했나요? 대충 건너 듣기로는 아직 혼자인 걸로 아는데. 왜? 재혼 안 했으면 다시 차려보고 싶어서 그러니? 꿈깨, 어딜 넘봐! 재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더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이랑 맺어주려고. 우리 아들은 너랑 달리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궁금해할 거 없어. 그나저나 넌 여기 왜 온 거니? 아파트 판 나눈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돈놀이라도 하려고 왔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치 부리는 거 보니까 대출 받으러 왔나 보다. 근데 너처럼 돈 없는 사람한테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든? 아서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번호표만 축 내지 말고.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곧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힘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하고 잠시 기다리니 은행 직원이 제게 다가와 90도로 인사하며 정중히 모시겠다고 했어요. 대표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직원의 안내에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VIP는 무슨 VIP냐고, 지금 얘들어 대표님이라고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제게 죄송하다며 다시 인사를 건네더니 시모를 잡상인 취급하며 일반 창구는 저쪽에 있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하게 저를 모시자 시모는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회사 대표 처음 보세요? 아니, 네가 어떻게 회사 대표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아줌마 아들하고 이혼한 뒤 저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언니, 절 배신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한 거였거든요.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서 죽어라 이랬더니 다시 대표 자리에 앉게 됐네요.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사치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능력은 된다는 거? 뭐? 뭐? 그리고 아줌마 아들 재혼 가능하겠어요? 그냥 아무나 골라서 결혼시켜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러다 평생 혼자 살면 어쩌려고요? 아니,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줌마 아들 뭐 볼 거 있다고 결혼해요? 거들떠도 안 보지. 그래,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계속 데리고 사세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한가하게 아줌마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시모를 지나쳐 VIP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하염없이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짜릿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시모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다시 아들과 잘해보면 안 되냐고 미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때처럼 제게 살갑게 대하면서 아들 위하는 마음이 앞섰나 보지 제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본인 아들은 재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저를 못 잊어 계속 혼자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어느 정도 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잡상인 취급하며 경비를 호출했고 시모가 저를 내쫓았던 것처럼 저도 가차없이 시모를 내쫓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랑 이혼하고 전 남편도 사업한다고 난리치다가 다 말아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집까지 넘어갈 위기라서 은행에 대출받으러 온 거였고 거기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저와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려한 삶을 찾았고 그들은 제가 보내야 했던 비루한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저지른 잘못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죗값을 톡톡히 치른 것 같아서 통쾌하기만 합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겠지만 그 못된 마음은 조금은 내려놓고 반성하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